감기는 목덜미로 온다더라. 까치가 집을 짓고 있는 플라타너스 아래. 낮 1시 반쯤 옷깃을 세워주며 네가 말해주었는데 기억한다. 우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보다 느리고 봄만큼 짧게 영상의 기온인데 감기라니. 너는 걱정이 너무 많아.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네가 말했지. 사랑해.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미래는 오가는 것들을 잠시 세우고 죽은 듯 조용할 거였고, 그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거였고, 때 아닌 재채기 같은 마른 가지 하나가 네 머리 위로 떨어졌다. 너 대신 내가 올려다본 공중에는 가늘게 쪼개진 빛이 동그란 거처를 만들어 그늘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깔깔대며 웃었다. 정말 그런 사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유희경 시인의 시집 겨울밤 토끼 걱정에 수록된 시 이야기 감기를 읽어드렸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앞선 사랑과 다정을 생각하는 시간. 오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특집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해마다 각 분야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고 구체화하는 작업 전반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아카데미 특집 1부에서는 세 분의 시인과 함께 창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네 분의 소설가를 모시고 또 다른 문장의 소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부에 모신 세 분의 시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아카데미 특집에서는 작가들의 자기소개를 조금 남다르게 꾸려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인사말을 건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웃음이라고 원고에 되어 있지만 전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 순서는 이제 박달의 시인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박달의 시인은 2022년 상반기 현대시 신인 추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을 좋아하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박달혜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조금 힘듭니다. 영화 보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생활에 쓸데없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성은 시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성은 시인님은 2015년 문예중앙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새의 이름 영원히 모른 채가 있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성은입니다. 저는 화려하고 예쁜 옷을 좋아하고요. 제 옷장에는 검은색 옷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든데요. 제가 가진 가장 평범한 옷은 네이비색 옷입니다. 오늘 검색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네이비색인데요. 아, 네. 네, 차유호 시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유호 시인님은 2020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차유호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고 이제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세 분의 독특한 자기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인사만으로도 이제 뭔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세 분의 시인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차세대 예술가로 선정되면서 2023년을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으면 하는데요. 녹음하시기 전에 먼저 의논하셨죠? 누가 먼저 답변을 하실지. 네,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를 통해 주제에 따른 리서치와 집필, 그다음에 엔솔로지 발간, 멘토링, 문학주간 낭독회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와 집필은 개인적인 작업이었고 멘토링하고 주간 낭독회 행사 같은 것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솔로지 발간을 위해서 그 시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터뷰하기도 했었어요.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좀 달의 시인님이 말씀해주신 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름에는 이제 엔솔로지집에 실릴 시들을 이렇게 황인철 시인과 전승민 평론가와 함께 합평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가을에는 문학주간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조대한 평론가의 사회로 낭독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행사들을 그래도 외부 행사들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부에서 독자들 만날 기회를 좀 가지신 것 같은데, 아카데미 선정되기 전에 세 분은 아시는 사이셨을까요?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 하다 보면 이제 자주 뵙게 됐을 텐데, 처음 만나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창작예술 아카데미 작년에 제가 문장의 소리 진행할 때도 그때 작가님들 뵈니까 되게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친해지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를 해보자면 네. 저는 원성은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오비베어 낭독회에서 낭독을 하면서 같이 뵙고 달의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친구 느낌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뵌 것처럼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누군가랑 친해졌을 때 또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왜 친해졌나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달의 시인님이 이렇게 늘 뭐를 좋아하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대답하면 같이 뭘 먹으러 가고 네. 셋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렇게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소개팅인가요? 네. 또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성은 시인은 작년 여름에 만나서 네. 연락도 하고 또 가끔 만나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는 같이 운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면서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호 씨는 저도 이번에 아카데미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네. 항상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너무 많이 뵙던 분이라 원래 아는 사람처럼 네. 그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이니까 셋이서 그냥 같이 편안하게 연락하고 뭐 막걸리도 마시러 가고 뭐 밥도 먹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원성은 씨는 네. 저는 앞에 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유호 씨랑은 이제 일지로 오비베어 맥주를 같이 마시기도 하고 낭독회도 했는데 제가 처음 딱 뵙고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본명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달의 언니랑은 작년에 처음 뵀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를 같이 쳤어요. 그래서 되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서로 운동을 하게 좀 의욕을 고취시켜주면서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 비 오는 날 막걸리도 마시고 뭐 팥빙수도 먹고 네 그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서로 인연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하면서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한다면 정말 든든한 서로에게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느덧 여러분의 아카데미 활동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다음 기수로 아카데미 활동을 이어가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서 넣었을 당시의 이야기나 한 해 동안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꿀팁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답변은 모두 다 해주시는 걸로. 네. 저는 다음 해에 하실 분들께 이렇게 제가 먼저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예산 계획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걸 좀 못했어요. 이렇게 돈 계산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일반 수용비와 여비와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게 저는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네,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계획이나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그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산문도 3편 정도 써야 되고 시도 10편 정도 써야 되니까 미리 많은 시를 써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또 네, 저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INFP예요. 근데 INFP 특징은 모든 것을 닥쳐왔을 때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카데미 처음에 지원할 때 계획서를 쓸 때도 사실 고민만 엄청 많이 했고 실제로 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쓰면서도 사실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를 저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서 약간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지원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오롯이 혼자일 수밖에 없고 또 외로울 수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고민을 나눌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 매우 소중한 일인 셈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라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네. 좀 그런 사람들을 새로 만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더 친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큰 도움이 저에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저의 고민도 나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남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하게 되었고요. 또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팀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ANA라는 엔솔로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같은 과제를 수행하느라 약간의 전우회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차유로 시인님은? 네, 저도 아까 달의 시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시를 쓰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긴 것도 너무 좋고 또 시 쓰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설가 분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얻은 것이 있다면 시 10편과 산문 3편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치적으로 말씀을. 네, 또 원성은 시인님. 네, 저도 애초에 이거 지원을 할 때 지원서에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동시대 작가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썼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 기뻤고 저도 이제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 학부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네. 문학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눌 동료들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활동하면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호 시인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치적으로 어쨌든 10편의 시와 3편의 산문이 남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창작 활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의 작품을 많이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물론 좋기도 했지만 나의 생산력을 더 길러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 계기이기도 해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네. 자기 반성이네요. 네. 네. 차유호 시인님은? 네, 저는 활동하면서 큰 아쉬움은 없었는데 네. 아쉬움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설 분야 분들이랑은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눠본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래도 더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장르별로 또 약간 구분이 되는 게 있어서 좀 다양한 소통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죠. 또 원성은 시인님 어떠세요? 네, 저도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아쉬움보다는 얻은 게 더 많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소설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분야 시각예술, 연극, 다원예술, 음악 이런 다른 예술가들과도 이렇게 소통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네. 그런 기회를 좀 활용을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도 이제 창작예술 아카데미 멘토링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저희 멘토링 했던 작가들도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예술과의 멘토링에 교차되는 지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것 같고요. 그동안 엔솔로지 발간 회의, 또 멘토링, 또 대담과 사진 촬영,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네트워킹을 여러 가지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지금 서로 막 손을 나누면서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원성은 씨부터 하세요. 저는 그 네트워킹 데이에 여름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7월에 영종도에 가서 네. 이제 다른 분야 예술가들과 네트워킹 데이를 가졌는데 저는 시각예술 분야라든가 영화라든가 연극을 하시는 분들을 뵙고 또 무용하시는 분들을 뵙고 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이제 한국에서 예술가로 활동을 한다는 게 생업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다른 장르의 예술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네. 또 저는 영종도라는 공간 자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MT 가는 느낌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차유호 씨.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사진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각자 다른 스타일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이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사진 촬영 날에 은행나무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 그때 대학교 동기를 만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또 박다리 시인님은 어떠세요? 네. 참고로 말하자면 사진 촬영에서 제가 센터였습니다. 네. 네. 어디 가서 강조하고 다니는 얘기고요. 네. 네. 약간 안티팬 생겼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엔솔로지 발간 인터뷰를 서로 대담을 나눈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데요. 네. 그 팬데믹을 보낸 저희 MZ잖아요. 네. MZ답게 밤늦게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녹취를 풀고 할 수도 있는데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요새는 더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얘기를 천천히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야기가 쌓여가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는 이야기와 뭔가 조금 멀어지게 되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각각 다른 포인트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확실히 저는 만약 이 중에서 뭔가 좀 힘들었다 하면 저도 사진 촬영일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죠. 그런데 항상 촬영을 끝내고 나면 사진 작가님들이 사진은 정직합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뭔가 항상 늘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인으로서 살면서는 쉽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새 시인 분들의 작품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곧 ANA 시리즈로 작품집이 출간될 예정이죠. 그래서 문장의 소리에서 세 분의 시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작품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차이오 시인님부터 낭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의 형태. 내가 나에게서 멀어지려면 3인칭 시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인간의 마음과 로봇의 마음은 달라서 휴는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일을 받아들였다. 휴는 어떤 일을 겪어도 크게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누군가 겪은 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로봇에게는 각자의 방이 있었다. 로봇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없게 방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휴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려고 했다.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결국 모두 부서질 것이다. 방 안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풍경인 방에서 휴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나무 위에서 새는 둥지를 틀고 있었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지키고 있었다. 작은 생물이 더 작은 생물을 품고 있는 모습을, 몸의 형태로는 서로에게 다다를 수 없음을, 말라가는 어미새의 몸을 휴는 바라보고 있었다. 어미새가 가만히 앉아 주변을 경계하는 동안 그는 슬픔을 느꼈어요. 휴는 웃는 얼굴로 자신이 본 슬픔을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것이 무서움이라고 답해주었다. 그것은 느낌일 뿐이라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해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이 작품을 작업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먼저 이 시를 쓸 때는 내가 나에게서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시는 그래서 나의 일들을 3인칭 시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기쁨이나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들이 담담해지면서 모든 일에 묻어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차유호 시인님 혹시 평소에도 말투가 약간 단아가신가요? 네, 저 약간 기계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긴장하셔서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원래도 그러시군요. 네. 자, 이번에는 원성은 시인님의 작품을 낭독으로 들어볼 시간입니다.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설경의 완성. 새하얀 벽 위의 못자국들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지운다. 크랙 필러. 못자국을 숨기는 하얀 페인트. 숨긴다. 완벽한 화이트 큐브를 만들기 위해 흰 벽은 숨겨야 할 비밀이 많다. 녹물이 묻은 비밀. 필사적인 폭설이 되어 눈을 감아야 한다. 폭설 속에 그림을 파묻고 관객도 함께 파묻힌다. 미술관에 방문한 사람들은 폭설 속에 함께 기꺼이 갇히기도 한다. 눈이 녹으면 향유도 감상도 끝날 것이다. 끝나지 않는다면 꿈결 같을 것이다. 해겔과 단토의 토론도 끝날 것이다. 설경 위에 남은 총알 자국은, 핏자국은 새로운 폭설이 지운다. 눈을 지우는 건 눈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업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일단 눈 오는 날을 좀 많이 좋아하고 이제 네. 폭설이 오는 그런 날들을 이렇게 시적인 장면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할 때 네. 이제 전시 준비 기간 직전에 이제 흰 벽에 묻은 때나 얼룩 같은 못자국을 다 하얀 페인트로 지워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손가락에 지문이 닳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흰 벽을 페인트를 손가락으로 지우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이 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또 일을 하셨구나. 네. 아무래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런 에피소드도 같이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박다래 시인님 작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주유소가 교회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유소 땅 아래 기름 탱크. 그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주유소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왜 옳지 않은지 설명할 때 처마 아래 흰 비둘기들이 모여들었다. 흐르는 피존 밀크. 이제 교회가 되어버린 주유소에서 몇 번이고 기도하는 동안 가스등이 꺼졌다 켜졌다. 비가 오는 날 퇴근길에 노란 옥수수 알갱이를 샀다. 팬에 옥수수 알갱이를 튀긴다. 옥수수 껍질은 단단하고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난다. 희고 검은 것들이 선명하다. 기름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몇 번이고 입술을 오므렸던 것 같다. 유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면서 아주 조금의 탄 냄새, 터뜨리는 순간에 또다시 멈춤.
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끈다. 매일 반질반질한 수석을 닫고 어디에 가든 가져올 돌을 찾았다. 기억이 쌓이는 곳은 가스레인지 옆. 그것의 무게를 가늠하듯 몇 번이고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해는 하니 절대 타지 않을 것을 타오르는 불 옆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아직 이곳에 머무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를. 창밖에서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 무겁게 가라앉은 것이 많아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했다. 기름 탱크에 물과 돌을 채운다고 했다. 아직은 무너진 것들의 속이 비어 있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교회는 오래도록 불탔다. 마을엔 말라붙은 유기물이 남았고. 네, 작품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 이 작품을 낭독해 주신 이유와 작품 소개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번에 문학 주간에서도 낭독했던 시였는데요. 그만큼 마음이 가는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엔솔로지에 실린 시 중 반 이상이 이런 종교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것을 배제한 시를 써보았는데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목소리가 강해지고 인간이 아닌 인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모티브를 계속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도 없고요. 신도 믿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런 모티브의 시들을 많이 쓰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 잘 들었습니다. 곧 ANA 시리즈가 작품집으로 출간된다고 하니까 독자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활발한 네트워킹을 이어오신 세 시인과 함께 훈훈하고 다정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 이 코너로 넘어올 때 파트 3인데요. 이게 칭찬 릴레이라는 코너명이 붙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칭찬할 준비해 오셨죠? 이제 칭찬 릴레이를 해볼까 하는데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의 모습에서 이런 것이 참 부러웠다, 놀라웠다, 혹은 서로를 향한 고마움 이런 걸 전하는 시간입니다. 되게 쑥스럽죠? 네. 진행하는 제가 제일 쑥스럽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진짜 막 너무나 이걸 서로에게 찬사를 많이 해야 된다.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너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원성은 씨님부터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유호 씨 칭찬부터. 아까 근데 AI 같다고 잠깐 농담을 하셨는데 네. 저는 유호 씨가 이렇게 항상 차분하게 또 차분하고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네. 그리고 제가 유호 씨 시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네. 8편 넘게. 네. 근데 그 시에 되게 착한 유령들이 많이 나와요. 캐릭터들이 다 착해요. 뭐 유령이 유령을 만나면 친구가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놀라웠던 게 제가 만약에 유령과 유령을 등장시키면 둘이 싸움을 붙이거나 약간 그런 좀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단정하고 뭔가 정갈한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성숙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게 네, 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달의 언니는 첫인상도 그랬지만 되게 엄청난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친구도 실제로 많으시고 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사람 만날 때 별로 낯을 안 가리시는 것 같고 되게 뭐 좋아해? 이렇게 음식을 뭐 좋아해? 이렇게 해서 먼저 물어오고 네, 그렇게 친구를 잘 사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되게 놀랍고 부러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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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차유호 시인님께서 네. 저도 이것도 너무 부끄러운데 성은 시인님부터 말씀드리면 성은 시인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옷장에 화려한 옷들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검정색 옷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화려한 옷이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잘 어울리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시로 말을 해보자면 네. 그 성은님의 시는 뭔가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은 시인님만이 가진. 그래서 저는 그런 강렬함을 조금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고 달의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달의 시인님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네.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시에서 또 친구나 우리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또 박달의 시인님 네, 어떠세요? 앞서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지막이라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네, 저는 성은 시인님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를 쓸 때도 어느 순간에 포착하는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평소에도 어느 한 장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 같은 거를 분석할 때도 항상 굉장히 그 적확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정확히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이 항상 부럽고 네, 너무 그 능력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요 시인님은 네. 굉장히 사람이 되게 순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뭔가 잘 웃어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인드로 세상을 좀 살아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모든 어떤 요 시인님의 시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모두가 친구가 되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세계를 그려나가시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인님과 근데 성은 시인님이 그렇게 둘이 성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도 둘 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으시고 남을 배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라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되게 장난을 치고 싶은데 네. 참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녹화가 길어질까. 네. 이제 원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정한 말씀에 스튜디오가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데뷔 후에 활발한 작품 활동 해오고 계신데요. 차세대 예술가라는 이름 아래 신진 작가, 젊은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뭐 데뷔 당시의 이야기라든지 또 첫 책을 낸 후에 드는 기분이라든지 또 창작자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시행착오는 좀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차유호 시인님 하시고 박달의 시인님 하시고 원성은 시인님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전 데뷔 당시에 그 등단 전화를 받았을 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일단 그날 꿈을 꿨는데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봤는데 일어났을 땐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게 꿈이니까 난 또 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그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다시 걸어서 받았는데 그 문화일보 신춘문예 기자님께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지만 되게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그때 심사위원분들도 같이 듣고 계셨대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지 않아서 되게 실망하셨다고도 했고 전 AI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요. 제가 좀 AI 같긴 한데 기쁘긴 기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준 시행착오 같은 거는 저는 사실 습작생 시절에는 자신의 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투고하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냥 있는 시는 그냥 모든 곳에 다 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꿈이 굉장히 직관적이신데요. 뭔가 근데 어쨌든 꿈이 바로 현실이 되는 이 간격도 굉장히 짧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네. 또? 네. 저는 사실
습작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을 때 그 전화를 받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게 될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날도 제가 떡볶이를 먹고 제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떡볶이 먹자 그러거든요. 만나면 떡볶이를 먹고 그냥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8시쯤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등단 전화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네,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저는 그 이상한 전화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광고 전화나 네. 뭐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건 줄 알고 안녕하세요 박다래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네 맞습니다 하고 아 이제 곧 전화를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아 당선됐다고 해서 아 그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가 저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등단하고 난 다음이 등단 전과 좀 생각이 많이 달랐었는데 그 처음에는 뭔가 시인이 되면 뭔가가 달라질 거고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이나 어떤 감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등단을 막상 하고 난 다음에 뭐 시라는 것이 사실은 무용하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단 이전에도 그렇고 등단을 해도 그렇고 누군가가 너 시 안 쓰면 큰일 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순전히 내가 하고 싶어서 네. 나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하게 된 게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쓸 때 결국 내가 좋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좋은 글을 써내야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성은 시인님 어떠셨어요? 제일 먼저 등단하신 분이죠. 네. 세 분 중에는. 네. 두 분이 당선 전화 받으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 얘기부터 하면 네. 저는 이제 오후 2시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한 번 부재중 전화로 놓쳤어요. 제가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되게 기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밤을 새서 시를 썼는데 낙관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뭔가 예감을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사실 23살에 등단을 했는데 등단 데뷔 당시는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단을 한다고 시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시인이 되는 시기는 각자 다른데 저는 좀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이제 시 쓰는 것보다는 그 창작 외적인 일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선배들을 만나는 일이나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는 일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후회되는 게 있다면 좀 등단 초기에 좀 재미를 못 붙였다? 이게 되게 그리고 요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써놓은 작품이 많은데 그걸 되게 꽁꽁 싸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좀 노출을 많이 시키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면 조금 더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원래 등단을 하고 나면 자기 작품 피드백 받을 일이 더 없어지죠. 네. 등단하기 전에는 여기저기서 피드백을 엄청 많이 해주는데 사실 등단하고 나면은 무슨 월평이라든지 서평 아니면은 딱히 피드백을 받기가 애매해서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너무 끙끙 앓지 말고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세 분이 더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처음과 첫 같은 시작은 빛나는 지점도 많지만 이제 고민도 굉장히 깊어지는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뭐 피드백 받기 어렵다든지 또 뭐 본인의 아까 박다래 시인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있으실 텐데 또 하나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이제 살아가는 문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생업의 문제도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창작하는 데 있어서의 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각자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성은 시인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현실적으로 생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네. 전업 시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해보기도 했어요. 한 1년 정도? 네. 근데 그게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제 퇴근 6시 이후에 집에 오면 그냥 바로 눕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라서 생업의 문제는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뭐 워킹 앤 라이팅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첫 책을 낸 후에 조금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그런 한 시기를 정리하고 약간 떠나보내는 느낌으로 책을 묶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시기를 어떻게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를 어떻게 견딜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성은 시인님 그래도 꽤 재미있는 직장들 겉으로 볼 때 그렇죠. 네, 다녔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내부에서 그렇게 꼭 시 쓰는 게 제일 재밌죠. 그렇죠. 사실. 네. 네, 또 차이호 시인님 어떠신가요? 저도 아까 성은 시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를 다니는 게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는 대학원이랑 직장을 병행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죠. 네. 시를 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창작하는데 어려움이었고 그래도 요즘은 퇴사를 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 많아졌는데 네. 이제는 또 논문을 써야 해서 네. 시 쓸 시간이 계속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저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 그래서 뭐 출근이 제일 힘들고 퇴근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네, 어느 순간 약간 일터가 거의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되어가는. 왜냐하면 출근하려고 집에 갔다가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해서 또 퇴근을 하고 이 과정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출퇴근에 너무 그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시 쓰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칼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박다리 시인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조금씩 일을 하면 사실 뭔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정말 많이 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초에는 일을 정말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일하는 데만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근데 일이 또 없어지면은 네. 그냥 거의 일을 아주 조금의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또 불안하죠. 그때 불안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쓰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적게 쓰면서 최근에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생업에서는 어려운 점이었고 네. 창작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삶이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네. 계속 살아오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나오는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나오는 쉬운 글들이 있는데 그 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같은 것도 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세시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세시님의 앞으로 집필 활동 계획도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곧 ANA가 나오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계획이나 먼 계획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가장 큰 계획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유령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서 네. 유령을 주제로 여러 편의 시를 써보고 싶습니다. 네. 또 원성은 씨는요? 네, 저는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이제 2번째 시집 출간을 목표로 하고 이제 시집을 계속 묻고 다듬고 있어요. 네. 어디서 나오시나요? 그거는 나오시면 아, 네. 미리 홍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거부하셨네요. 그리고 최대 관심사는 요즘 문학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데 시를 좀 번역을 해보고 싶어서 네. 소설 번역가도 많은데 시 번역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게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네. 박다래 시인님? 저는 우선 첫 시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 첫 시집을 나오지 않는 시인한테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요새는 뭐 사람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텍스트나 콘텐츠를 보면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시를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앞으로 나아가실 방향과 에너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문장의 소리 함께한 소감하고 또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다래 시인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엔솔로지 ANA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성은유의 다양한 활동 역시도 기대해 주세요. 언제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독자님들을 만나고 싶어요. 네, 또 채연 씨. 네. 일단 날씨가 요즘 너무 쌀쌀해졌는데 다들 따뜻한 옷 입으시고 문장의 소리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저희 엔솔로지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원성은 네, 씨. 짧지 않은 시간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11월에 엔솔로집 출간될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차세대 예술가 박다래, 원성은, 차이오 시인의 멋진 작품 활동 계속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문장의 소리 1부 차이오, 원성은, 박다래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네 분의 소설가를 모시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